이 목소리만 듣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뛰어내려서 안 해갖고 이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아, 이 선배. 이게 뭐 일부러 우리가 좀 그 해경 갖다 뭐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 데는 아니고 말이에요. 이 앞에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민원연 신문 모니터. 언론 장악 특집. 한 번만 도와주시오. 좀 아예 그냥 다른 걸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아유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우리 언론 장악 특집. 언론 장악. 네. 네. 언론 누가- 장악 됐죠 지금. 아 진짜? 우리나라 지금 언론 진짜? 장악 상황입니다 지금. 이상하네. 네. 그럼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는. 네. 자, 신문 해봅시다. 열심히 안 보시는군요. 네. 아, 예. 자, 일단은 언론 자유 지수에 네. 대해서부터 얘기해 보죠. 이번에 나온 거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나온 언론 네. 자유 지수입니다. 네. 저는 애초에 국경 없는 기자회 말고 프리덤 하우스 것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는데 프리덤 하우스가 2017년 이후에는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를 안 했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꾸준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은 2019년까지 나온 것은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 자유 지수라고 합니다. 매년 4월에 발표를 한대요. 그런데 이번에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죠. 일단 과거부터 쭉 네.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 때 31위 정도를 했었어요. 근데 31위? 네. 네. 근데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2009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네. 2009년엔 69위까지 떨어졌어요. 69위. 아 31위에서 네네. 69위 너무 네. 심하다. 그러다가 2010년에 다시 42위로 회복했다가 2016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거의 말기 때 70위까지 떨어졌어요. 야. 31위에서 70위까지 어. 뭐 폭락을 했었죠. 그런데 2017년 이제 5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는 2017년엔 63위였다가 2018년엔 43위 그리고 2019년에는 41위로 기록했는데 점점 올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이를 두고 나쁜 10년을 지나 뚜렷한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이 말은 객관적인 내가 하고 지수가? 싶은 말이야. 나쁜 10년을 지나 뚜렷한 발전이 있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상당히 나는 관심 없는데 굉장히 우리를 잘 알고 있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별 언론의 자유를 측정하는 세계 언론 자유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4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언론 자유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63위에서 지난해 43위로 20계단 오른 데 이어서 또다시 2계단 상승하며 4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인권운동가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바람이 불었다며 방송사 사장 지명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했던 YTN과 MBC, KBS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이걸 지수를 난 이게 좀 궁금해. 언론 자유 그러게요. 지수를 정확하게 뭐뭐뭐뭐를 가지고 이걸 하는지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추억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정관용 씨 방송을 이렇게 지금처럼 고정으로 하기 전에요. 전화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네. 해달라고 막 그 PD가 졸라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전화를 이제 받았어요. 정말 어디 이렇게 구석에 들어가서 네네네 그랬는데 언론 자유 지수를 툭 물어보는 거야. 떨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주제에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냥 툭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몇 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건 어떻게 점수를 내나요? 아이고. 그러는 거야. 모르는데요? 생방송에서 생방송은 아니었어. 다행이네요. 모르는데요. 아, 그랬더니 모르는데요는 정관용 씨가 그 인터넷 같은 거 쳐보고 대충 하세요. 그러는데 내가 인터넷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바깥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정관용 방송 안 해. 막 이렇게 생각했어. 너무 창피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여쭤보니까 자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근데 나는 어찌됐든 누가 그래요? 물어봤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데요. 내가 그렇게 말한 게 너무 창피하거든. 근데 지금까지도 내가 4년 동안 아직도 공부를 안 했네요. 근데 지금 고정 출연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제가 그 전화가 와서 저 그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랬더니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 자유 지수가 보도가 늘 있는데, 그러니까 발표는 늘 하잖아요. 늘 발표를 하는데
그럼 그 발표할 때마다 해마다 이게 보도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이걸 5월 10일로 끄는 것은 2017년 발표가 그때쯤에 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17년 5월 10일까지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 그 언론자유지수 거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언론자유지수죠. 네. 그때 보도가 어땠는지와 그리고 2017년 5월 11일부터 2019년 4월 24일까지의 그러니까 17, 18, 19 이렇게 3년간의 언론자유지수 보도가 어땠는지를 비교를 했어요. 네. 그런데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모니터 기간이 앞부분은 거의 11년 그리고 네. 뒷부분은 3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니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평균 보도량으로 다시 나눴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보도량은 막 건수가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한겨레 같은 경우에 그 앞부분에 2009에서 2017년까지 100건을 보도했고요. 2017에서 2019까지는 10건을 보도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옛날엔 100건하고 지금은 10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연평균 보도량을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연평균 보도량을 봤을 때 그 시기에 네. 가장 보도를 많이 했던 곳은 한겨레였어요. 10.8건을 했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 해에 10.8건씩을 평균으로 했을 때 보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경향신문 8.7건을 보도했고요. 제일 적게 보도한 곳은 중앙일보인데 1.8건을 보도했어요. 굉장히 안 알리고 싶었나 봐요. 네. 조선일보는 2.4건, 동아일보는 3.1건을 보도했어요. 그런데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연평균 보도량이라는 것은 한국만 언급한 게 아니고 그냥 언론자유지수 막 세계 지수 있잖아. 뭐 발표했다. 뭐 어디가 몇이고 몇이다 막 이런 거고요.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한국 평균 우리나라. 한국 우리나라가 떨어졌다. 요 소리를 아프게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그 보도량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겨레는 8.7건을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제가 말하는 건 또 이명박 박근혜 시기에 8.7건을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0.4건. 아이고. 안 말하고 싶어. 한마디도 안 하고 싶어. 말을 하기가 싫네. 1년에 한 건도 보도를 안 했다는 거야. 0.4건. 네네. 아이고. 중앙일보도 0.7건, 동아일보도 0.6건. 둘 다 셋이 똑같아. 0.4, 0.6, 0.7. 아무 의미 없음. 아니 한 개 더 신기하네. 그죠? 그거 왜 했냐? 한 줄 있어. 우리가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도 그 시기에 한겨레가 8.7건 보도할 때 얘네는 6.5건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네. 네. 그런데 이제 시기가 바뀌어가지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섰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지금 연평균 보도량으로 볼게요. 한겨레 보도 3.1건 보도했고요. 경향이 4.6건 보도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보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하지?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씁쓸한 것은 뭐냐면은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0.5건. 그리고 동아일보 0.5건을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도 적게 보도했죠. 예전에도 0.7, 0.6이었는데 그보다 더 떨어진 거야. 비슷하게 하고 뭐 있네. 똑같이. 안 한 것 중에는 똑같은데 그래도 0.5. 그리고 조선일보가 2건을 보도했어요. 2건. 연평균으로. 이렇게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많이 했네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악용하는 보도여서 우리가 이제 순위가 이거를 올라갔는데 어떻게 악용하죠? 그 와중에도 자기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도량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 집권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서 봤을 때 언론 자유 순위가 상승한 후에 한겨레와 경향은 한국에 대한 언급이 감소하였고 보도량이 줄어들고 그 반면 조선일보는 오히려 기사량이 조선일보는 늘어났잖아. 아까 0.4건이었는데 기사량이 늘었고 한국에 대한 언급 비율도 15%에서 40%로 폭증했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게 불리한 평가가 나올 때는 보도하지 않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평가가 나왔는데 그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평가다라고 말하면서 보도를 진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나쁜 걸 또 뽑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보도를 안 해주던 조선일보가 뭐 때문에 갑자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국경 없는 기자의 이야기를 했을까? 네. 그 이유가 있죠. 네. 그 이유를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김정은 수석 대변인 사건 아실 거죠? 블룸버그 통신이요. 네.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그 블룸버그 통신 기자가 왜 한국인이면서 거기서 그렇게 기사를 쓰냐고 비판하는 그 네. 성명을 냈잖아요. 네. 이때 국경 없는 기자에서 그 민주당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어요. 그래서 국경 없는 기자에는 문재인을 비판한 기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집권당의 공격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냈어요. 네. 이걸 보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는 뭐 언론 자유지수가 낮든 높든 신경 안 쓰다가 이 거기서 비판 한번 해주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번 까니까 그대로 이제 기사를 쓰면서 3월 28일 날 뭐 신면에 국경 없는 기자에도 한국 여당 비판 언론 자유 약속한 문 대통령 나서라 그리고 사설 문 대통령이 직접 외신 기자 겁박 입장 밝혀달라를 내고 이 그 성명을 인용하면서 문 대통령이 겁박했다고? 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야? 사실 이전 정권 때 뭐 이정현이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KBS랑 이렇게 꿍짝꿍짝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국경 없는 기자에서 이런 비판을 하니까 바로 이제 인용을 하면서 아까 늘어났지 0.4에서 2건으로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로 그 YTN, KBS, MBC가 이제 언론 탄압을 받았죠. 난리가 났죠. 예, 그 동안에 이들은 그 국경 없는 기자의 목소리를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언론 자유지수 아무리 낮아졌다고 네. 발표해봐야 전혀 그거는 0.4. 남들이 하는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와서 국경 없는 기자회가 성명 하나 뭐 발표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막 그 신이 뭐 지령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게 굉장히 민망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뒤져봤거든요. 국경 없는 기자의 보도를. 그랬더니 정말 우리의 추측처럼 정말 지네들이 떨어질 때는 보도를 너무나 안 했었다는 0.4건 이렇게 보도했었다는 10년 동안 그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저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관련해서 보도량이 어땠는지. 근데 이건 정말 딱 하루치 모니터거든요. 네. 4월 15일 신문 보도가 어땠는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이날 아침에 좀 일찍 출근을 했는데 네. 아침에 어떤 시민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니 오지랖 어쩌고 막 이거 너무 보도가 많이 나온다 오지랖. 그래서 왜 오지랖 대충 이거 도대체 뭔지 좀 모니터 해달라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하도 비판이 많으니까 특히 조선일보가 뭐 엄청 어디서 엄청 우리 보고 심했죠. 오지랖이야 그러면서 이제 화를 냈잖아요. 노발대발,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적을 하는 보고서입니다. 지난 12일이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최고인문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날 연설이 원고지로 약 115장 분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이야기예요. 한 30-40분 이상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사실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왔죠. 네. 그때 이제 뭐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사를 그만두라라고 한 대목을 두고 이제 언론에서 난리를 쳤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같은 시정 연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언론사별로 어느 정도 논조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 뭐지 연설 내용을 분석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만 너무 튀게 예간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튀게. 그래서 이 조선일보의 얘기는 이 시정연설 들어보니까 김정은 지금 북한의 핵폐기 의사가 없다. 이거 들어보니까 뭐 결국 다 속임수였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그걸 약간 이제 비교 분석해 본 겁니다. 네. 4월 10일자 일단 기사를 보면 총 31건 보도했었거든요. 그래서 경향이 뭐 8, 한겨레가 7건, 동아조선이 6건씩, 중앙일보가 4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뭐 이렇게 뭐 많이 보도했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일면 기사 제목을 보면은 이제 언론사가 그 연설을 어떻게 어디에 집중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면 기사 제목만 봤거든요. 그랬더니 경향신문 일면 제목이 3차 회담하자는 북미 서로 변화라며 긴 대치 예고 이렇게 뽑으면서 이제 어쨌든 그 시정연설이 서로 뭐 대화하자 뭐 이렇게 뭐 좀 굉장히 뭐 서로 불만도 있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데 방점을 찍었고 한겨레도 똑같이 김정은 3차 북미 회담 용의 트럼프 좋을 것 화답 이렇게 뭔가 좀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구나. 그러네요.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네네.
근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북도 미도 남 압박 좁아진 운전석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라는 기사 제목을 썼고 중앙일보는 북미 인내심 게임 있지 좁아진 한국 똑같이 동아일보처럼 이렇게 했죠. 근데 조선일보만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김정은 오지랖 중재자 행세 말라 이렇게 뽑았거든요. 헤드라인으로 강렬하게. 아 이거 또 쿼터를 땄네. 아 그쵸 따옴표. 따옴표를 따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115장이나 되는 내용에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대화하자 어쩌저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오지랖이란 단어만 부각해서 보도할 일인가? 약간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물론 이게 뭐 굉장히 많은 비판이 나왔죠. 잘못한 건 맞지만 뭐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이걸 앞세울 일인가? 그 심지어 조선일보만 이렇게 앞세웠다. 약간 이런 면에서 우리 역시 조선일보만의 이 독특한 색깔을 볼 수 있었죠. 역시 조선일보네. 그럼요. 다 남다르다. 진짜 다르다. 완전 너무 다르. 조선 한겨레와 경향은 어쨌든 대화가 됐다 막 이런 얘기로 가고 있는데 오지랖을 그냥 거기다 따로 박아버리는. 제목에다가 그냥 그러니까요. 박아버리네. 그래서 저희가 또 시정연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까지도 봤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한겨레 경향 동아 중앙은 아까 제목에서 읽어봤듯이 어쨌든 대화가 열려 있다. 대화 가능성이 열렸다. 그런데 다만 뭐 서로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했던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믿어달라며 뭐하러 핵 가지고 어렵게 살겠냐. 내 자식들이 핵을 지고 사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했던 말들은 결국 다 속임수였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들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뭐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사실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하고 뭐. 아니 뭐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네. 긴가민가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나는 할 수 있죠. 네. 말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근거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제대로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걸 보니까 뭐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조선일보가 이 시정연설을 가지고 이제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한 건데 그 근거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뭐 대체 왜 그렇게 해석하지 싶을 정도로 그 어떤 자구 하나 가지고 어떤 문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런 보도 행태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근본 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제재 해제 조건으로 내민 상황에서 북미 간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근본 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했다.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한 거 가지고 이제 조선일보가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 근본 이익이라는 게 이제 핵 무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본 이익은 핵 무장이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근본 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는 들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조선일보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했던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까 그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에요. 연결을 시키는구나. 네네. 그 근본 이익이 바로 뭐 핵 무장이다라고 이렇게 동치시키면서. 그런데 이제 다른 신문사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의 협상 태도와 방안을 선 무장 해제 후 제도 전복 야망이자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라고 비판했다라고만 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 근본 이익이라는 게 그 북한의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때 그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 무장 해제 후 그 대북 제재 완화를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거. 그래서 이제 뭐 협상이 깨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한겨레가 해석하기를 그 근본 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란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해제라는 게 북한의 근본 이익에 배치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는 그걸 이제 핵무장이라고 하면서 이제 핵 포기 의사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약간 국어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게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 있는 상황에서라고 한 것이 이게 핵무장이 근본 이익이라고 생각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게요. 그죠? 별로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 네. 그럼 애초에 이 대화 자체가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지. 대화 자체가 성립 안 되죠.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만날 필요도 없고. 뭐 조선일보 얘기는 그런 거긴 합니다. 그래 만나지 말라. 그런 거였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다음 거 주장은 뭐냐면은 이런 대목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얘기하는데요. 또 시정연설을 제가 읽어볼게요. 장기간의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 세력들의 제재 돌풍은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합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죠? 극도의 내핍을 무릅쓰더라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장기전을 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비핵화 요구에 들어주지 않겠다. 네, 북한은 무조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대화 의지 전혀 없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경향신문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죠. 네. 뭐라고 하죠? 핵 보유국이 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협상이 장기화될수록 핵 보유 기간이 길어지므로 미국에 유리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니까 북한이 미국한테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다라고 분석을 했던 거고. 네. 다르죠. 같은 연설이지만. 그죠. 일단은 나는 핵보유국이야. 나는 이미 됐어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나랑 협상해 빨리 그쵸.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라고 이제 본 거죠. 야, 이거 뭐 옛날에 박근혜 번역기가 있었다면 이건 김정은 번역기네요. 그렇죠. 김정은 번역기, 조선일보발 번역기가 타사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네. 타사는 다 비슷하게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철수론을 또 이제 조선일보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시정 연설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찾아내는 신문사는 조선일보밖에 없어요. 자, 어디서 찾아냈냐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일보가 일단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앞으로 조미 쌍방의 리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 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쓰여져야 나는 주저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명백한 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 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위험하다. 이게 굉장히 길어요. 나도. 여기서 어떻게 주한미국이 나오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나오냐면 조선일보가 어떻게 끌어내냐면 일단은 그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한번 전환을 해요. 어쨌든 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한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조총령 기간지인 조선신보가 등장해요. 갑자기? 왜냐면 조선일보가 원하는 말을 이들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총령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미 연설과 관련해가지고 김정은이 군사 분야의 다른 행동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다른 행동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산법이 조선신보가 보기에는 다른 행동 조치를 요구한 거예요. 이렇게 보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거예요. 3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금지, 한미연합훈련의 영구 중단, 주한미군 철수, 미국 해구산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라고 분석을 해요. 이건 그러니까 상상력이잖아. 너무 아트하지 않아요? 이 새로운 계산법이 다른 행동 조치가 됐고 이 다른 행동 조치가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너무 나갔다. 이게 어떻게 비판할까? 아무리 찾아봐도 어느 신문사도 여기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야, 대단하네. 이들은 조선신보까지 찾아가면서 아니야, 대단. 열심히 한다. 네. 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거 아마 키워드를 딱 넣고 여기서 어디서 요 키워드를 잡아 넣을까 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루 종일 그거기만 하는 거. 그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조총령 기간지는 왜 갖고 왔어요? 근데 조선일보가 조총령 기간지도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나? 그런데 뭐 굳이 반박하자면 지금까지 수없이도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건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몇 번이나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수도 없이 맨날 하니까 이렇게 자꾸 실제로 그거에 대한 어떤 전진 있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22일 뭐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양국이 비핵화와 그 상응 조치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북한에 줄 상응 조치에 주한미군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번 더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4만 명을 주둔시키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면서도 철수 계획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2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를 다소 과장했지만 비핵화 상응 조치에 주한미군 철수카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이 문제와 관련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주한미군 사령관인 로버트 에임브럼스도 올해 2월 13일 날에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러나 김정은은 이런 그 비핵화 문제와 그다음에 특히 또 종전선언 이 문제와 이 주한미군의 어떤 지위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무슨 연동돼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권 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에 의해서 지금 미군이 한국에 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랑 관련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화할 논의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주한미군 철수, 해구산 제거 이런 거 하면 또 우리 태극기 할아버지들은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무도하지 않았을까? 열심히 한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인데요. 오지랖 애초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그 오지랖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 발언은 정확하게 이거예요.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 우면하고 군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뭔가 좀 기분 나쁘긴 할라 그래. 그지?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 조선일보가 얼마나 또 이거 가지고 하겠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일면에서부터 이제 그 오지랖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정연설 보도 중에서 오지랖이 포함된 기사량을 좀 보죠. 네, 조선일보가 6건의 시정연설 관련 기사 중에 오지랖이란 단어가 포함된 기사가 4건이었어요. 네. 야, 6건 중 4건. 동아일보도 6건 중 4건. 중앙일보도 4건 중 2건이었거든요. 네. 반면 한겨레는 7건 중 2건, 경향신문은 8건 중 2건. 이렇게 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우리 신문. 네, 네. 네. 근데 조선일보에서는 사설에서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 우리 오지랖 단어에 대해서 핵폭탄에 당하고 싶지 않으면 북한 편에 서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라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북한에서 우리한테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얘기한 게 핵폭탄에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들어라 라고 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모욕적인 언사다라고 규정했고요. 이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는 말이다. 동아일보는 김정은의 오지랖 운운하는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짚고 가야 한다라고 했고요. 한겨레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당부를 북한식 어법으로 강하게 표현한 셈이다.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를 받아들일지도 낙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태도가 강경하다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이 표현에 대해서. 자, 이 정도로 표현의 수가 그러니까 경우가 다른 거죠. 조선일보는 아까 말하는 것처럼 핵폭탄에 당하고 싶지 않으면 북한 편에 서서 참 북한식 어법을 가장 잘 빨리 학습하셔. 그지? 딱 정확하게 그들의 발언을 딱 이렇게 알잖아. 이 표현은 정말 북한에서 하시는 그 한참 발언이잖아요. 싸울 때, 트럼프랑 사이 안 좋을 때. 핵폭탄에 당하고 싶지 않으면. 트럼프는 한나라의 무력을 틀어진 최고 통수권자로서 부적격하며 그는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인이 틀림없다.
응징을 당할 것이다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딱 말씀하셨습니다. 대화 부면에. 네. 그런데 실제로 오지랖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기저기에서 이제 평가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정리해 보시죠. 일단은 청와대는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네. 그 이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지금은 대변인이 되셨죠. 네. 이 15일 현안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북한에서 내왔던 어떤 발표문 그리고 보도의 수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총체적으로 총평을 해야 한다. 라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거기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숙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네. 이게 청와대의 어떤 부대변인 입장이었고. 근데 사실은 이재훈 그 한겨레 기자 이분이 또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최고의 이 관련 보도를 하는 선임 기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겨레 편집국장이었잖아요. 바로 직전에. 근데 통일 문제 전문가예요. 네. 그런데 이 분의 오지랖 관련된 그 심층 분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분께서는 이 오지랖 발언에 대해서 새겨들을 내용도 있고 부적절한 대목도 있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적절한 대목이 뭐냐면 어쨌든 북한이 우리한테 보조를 맞춰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도와달라 약간 이런 뉘앙스를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 보조를 맞춰야라라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라면서 남북미 3자는 서로 다른 자기 정체성을 기반으로 상대적 힘의 계산과 이익 저울질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익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너무 보조를 맞춰라라고 하는 건 좀 문제다. 그런데 이 오지랖 발언이 나온 그 어떤 맥락을 좀 보신 거죠. 왜 북한이 갑자기 우리한테 이렇게 강하게 말했을까? 그 맥락을 봤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은 지지부진한 남북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남북관계의 발전이 핵심이고 어쨌든 우리 남과 북이 좀 대화도 하고 뭔가 대북 제재도 해제하고 뭐 금강산도 가고 막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대북 제재 틀 안에서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좀 답답한 면이 있죠. 개성공단 재개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만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서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느냐.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우리 조선일보도 신경 써야 되지, 자한당도 신경 써야 되지, 막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북한이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을 보여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는 차이를 줄이고 공동 이익의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은 3자 모두의 몫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바늘 구멍보다 좁은 출로를 찾아 한반도 평화의 너른 강장에 이룰 수 있다라고 조언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조선일보처럼 무슨 핵폭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좀 조율하는 과정을 찾아가자. 약간 이렇게 좀 사려 깊은. 네. 근데 이거 듣고 나니까 핵폭탄이니까 너무 허황되잖아. 너무하지 않습니까? 폭탄에 당하지 않고 이미 그런 단계가 좀 지났는데도 이렇게 좋게 말하면 안 돼. 핵폭탄에 당하지 않으려면 2017년, 2016년 때 그랬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네. 참. 아유. 조선일보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가. 좀 이런 웃기네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문구가 무슨 너무 소리야 웃기네. 지금 통일 그 돈 두고 얻은 사람들인데 조선일보가. 그 돈 다 어디 갔나? 그러니까 우리 그 돈도 모니터해야 되는데. 아유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조선일보 때문에. 잘 가라 TV조선. 수고했다 민원연. 언론의 민낯을 아는데 도움되는 정보만. 끝이 아닌 다른 시작. 민주언론 시민연합. 네, 미령 곰탱님께서 그러니까 요즘에 자유한국당 해상 청원 엄청나죠 지금. 거의 뭐 불이 아까 아침에 들어가려 보니까 서버가 다운됐었는데. 민주당도 해산이야? 네. 민주당 해산 그러니까 제목이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30만 돌파. 민주당도 해산 맞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사 검색해 보시면 민주당 해상 청원도 나오고 있다라는 게 주요 요지예요. 근데 우리 미령 곰탱님께서 가서 보니까 그 서명은 1,500명이 했다. 자유한국당 청원은 30만 명이 했는데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30만 명이 했는데 이걸 같이 과연 나란히 놓을 수 있는가? 저도 사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40만 명 넘었다고 하네요. 네. 벌써요? 네. 어휴, 무슨 시간마다 이게 훅 늘어가. 아니 근데 이거 한다고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킬 수는 없잖아. 나는 그쵸. 항상 요즘 이 청와대 그거를 청원을 왜 약간 하고 있는지. 여론몰이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아니, 하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요? 황교안을 총리로. 네. 아 법무부 장관으로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아 그럼 해산시킵니까? 황교안 영입하면 자기 됩니다. 출신은? 네.
참 아무튼 간에 뭐 아무튼 이거는 기계적 균형을 이용하는 아주 악의적인 보도 태도이긴 하네요. 참 쉽죠. 네. 기자하기. 네. 그리고 미령곰탱님이 금요일부터 일요일 방송 잘 들었다 하면서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평화가 답이다님께서 2,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일하시는 민원연 화이팅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레이니 칠세님은 제가 아까 읽어드린 연합뉴스 기사를 하면서 너무 충격적인 기사여서 손이 다 떨렸다. 정말로 나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들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우리는 뭔가 지금 심각한 진짜 문제가 있긴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니 월요일에 못 들은 금요일 방송 듣다가 이런 하면서 기자랍시고 우리를 훈계질하려 하다니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카톡방 보시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잊혀진 386님, 조선일보는 조양호에게 별세란 호칭을 쓰고 황교안 장인에게도 별세라고 한 반면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이자 재선의 김홍일 의원에겐 사망이란다. 이래서 조선이 조선으로 불리는 거다.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퇴출 1호로 꼽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도를 했나 봐요. 그죠? 댓글에 저도 이런 내용을 봤는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고데리 님께서 자한당에 성토하러 온 보성의 농민을 막아서고 거칠게 밀어내는 자한당. 농민의 표현이 거칠고 욕이 섞여 있더라도 그 또한 국민의 한 사람인데 자한당의 대응을 보면 국민을 어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농민 아주 힘도 좋고 말도 잘하시고 굉장히 뭐랄까 약간 그 우리의 대리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이분이 시원하게 다다닥 힘도 막 이렇게 쫙 끌려나가지도 않고 나름 버티시기도 하고요. 아유 굉장히 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시간에 그렇게 갔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죠? 민원연 화이팅입니다. BKN1977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유혹의 강님. 네. 유혹의 강님께서 어제 뉴스들을 보면서 들었던 느낌은 자한당 불법 점거가 마치 여야 대립처럼 말하더군요. 여야가 아니라 여야 3당은 법대로 하는데 자한당만 불법을 자행했는데 말이지요.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아휴, 답답합니다. 네, 티에누님, 아싸, 옥팀장님이뉴, 뭐니? 이 얼마 만에 주성치 코너인가? 금요일이라 칼퇴근이 아님에도 차도 막히고 잠이 안 와서 듣게 된 보람이 있었어요. 더구나 부녀회장님 퇴사 이후 주성치 광고가 안 나오기에 치얼스 발음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뭐 기자나 뭐나 대나무 숲 대류들이 점점 일배가 창궐하고 있는 건지 점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단톡방에 그런 걸 올린다는 걸 보면 그 무리는 쓰레기 더미가 많네요. 언론 문화계가 유독 심한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라 전역에 만연한 거라면 암울하네요. 하지만 옥 팀장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만 뵐 수 있으니 기레기들아 마구 날뛰어라 라고 이런 헛소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자, 그러면은 다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그 시상식 소식 이런 것들도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할 일이 많으니 오늘은 이만 총총 내일 방송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이팅하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